안녕하십니까. 815TV의 윤정두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요, 윤정두의 Y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Y, 주식시장에 어떠한 이유로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일까?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든 주도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주도주가 또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종목들은 언제 편입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순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는요, 주식시장은 왜? 이러한 제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좀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것이 사실이죠. 국내 월봉 차트를 놓고 보면서 짤막하게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구간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월봉의 기준이기 때문에 횡보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면 안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러한 이유가 뭘까요?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악재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죠? 첫 번째, 미국 시장에 있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요인. 두 번째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수출주들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작용될 수 있는 엔화의 하향 부분. 그래서 아베노믹스 때문에 엔화 가치가 자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유가 부분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세계 경기의 침체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을 여러분들 갖고 가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라면 이 차트에서 놓고 보시는 것처럼 예전의 흐름처럼 고점 대비 20% 이상의 급락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부분은 견딜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기준에서는 한 가지만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 풀어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잠시 중국 시장만 잠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차트 나와 있죠. 2007년도 고점 라인까지만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이 이후부터는 뭐 HTS상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여기 보시면은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2005년도 중반에 5월 달에 중국 증시는 바닥을 찍고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 증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 증시는 2003년에 바닥을 찍고 돌려 세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중국 증시가 급등한 배경에 이유가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흐름이 아닙니다. 또 중국 경기가 급격히 좋아져서가 아니고요. 중국 시장에 있어서는 재분배라든가 부의 재분배라든가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많이 움직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짧게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요 구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요. 중국의 가계 지출 중에 35%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중국의 가계 지출 중에 35%가 어디로? 주식시장으로 몰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국 인구 뭐 어마어마하게 많긴 합니다만 1억 9천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래서 1억 9천만 계좌가 언제? 2007년도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한 과열 열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었고 조정받은 이유는 페트로차이나라든가 이러한 국유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서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게 되면서 급락을 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어저께 중국 증시가 8% 밀리고 나서 장중에 8% 밀리고 7%대 하락이 나오고 나면서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는데 우려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을 뭐 국내 차트하고 항생 차트로 짧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차트는 선 차트예요. 그리고 상해 지수는 봉 차트가 되는데 뭐 이쪽 부분 놓고 보시면 되겠죠. 2005년까지 중국 증시가 밀려 내려갈 때 국내 증시는 올라서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줄곧 하락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 대비해서 돌려졌죠. 더 한 가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은 항생입니다. 굉장히 재밌죠. 홍콩 시장도 쫓아가지 않는 중국 시장 증시를 왜 우리나라 증시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또 한 가지는 중국 증시 브릭스 시장입니다.
창피해서 쫓아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따라서 중국 관련 주나 중국 관련 경기 관련 수혜주 이런 종목은 눈여겨보시되 시장 흐름에 있어서는 너무 과도하게 과민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부터는 가장 중요한 유가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도 표 준비해 봤는데요. 표가 좀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WTI 현물 월봉입니다.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WTI 안 씁니다. 지금 유가 부분은 브렌트유가 있고요. 그 다음 서부 텍사스 중진유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두바이유가 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분석할 때는 어찌됐건 WTI를 분석을 하는데요. 이런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런 모든 부분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빨리 넘기면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1차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 나타내고 있는데요. 점점 낮아지고 있죠. 선진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에너지 집약도 변화 추구에 있어서 석유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지금 낮아지고 있다.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건 좀 차트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 1차 오일 쇼크 당시와 2차 오일 쇼크 당시가 분홍 색깔로 칠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가 되겠죠. 유가 부분이 다시 100달러로 치솟아 올라왔던 이 부분인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후반부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CPI,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구 부분인데 우리가 우려했었던 1차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당시 대비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아니 왜 전문가님 지금 유가가 급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놓고 설명을 합니까? 거꾸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가 부분도 일정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 작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는 것이 당연히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가가 급등을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폭등을 한다든가 유가가 급락을 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딱딱하다고 하면 한 가지 또 재밌는 자료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요. 1차 오일 쇼크 당시에 유가가 얼마였죠? 약 11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36불 정도 했는데 물론 명목 유가와 실질 유가는 당연히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근로자 월 소득을 비교한다면요. 지금 기준에 유가가 2008년도에 100불 올라섰을 때 유가는 대략 9배, 10배 움직였고요. 그리고 근로자 소득은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72배가 움직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유가 부분의 급등락 부분은 다른 요인이 있다.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숨겨진 내용이 아니고요.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차트 빨리빨리 넘겨드리면서 설명을 할 텐데요. WTI 현물 시장의 월봉과 코스피 월봉 차트 비교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만 놓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가가 35% 하락할 때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됐다? 16.94% 상승을 했고요. 다우지수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유가가 급락을 할 때 국내 증시 횡보, 다우지수는 월봉 기준으로는 급등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은 어디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러와 인덱스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앞부분은 쭉 지나가 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엔화의 약세 부분을 미국이 용인을 안 한다면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달러와의 강세, 달러와 인덱스의 강세. 그래서 유로화 대비해서도 달러가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이 상품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굉장히 깊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달러와 인덱스 부분과 유가 흐름을 놓고 보시면 거의 비례되게, 반비례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고요? 달러화가 약세를 떼어서 달러화 자산이 가치가 낮아지면 당연히 자금이 어디로 갑니까? 트레이드 자금이 상품 시장으로 간다. 그 상품 시장으로 간 게 어디로 몰리냐고요? 금으로도 몰렸었고요. 원유로도 몰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정책적으로 민주당 정책에서 강세, 달러화 강세를 추구하고 있는 모습에서 이러한 흐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유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의 그 생각도 많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시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결론이 뭐냐, 무슨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상승했을 때 우리가 놓고 보아왔던 종목이 뭐가 있습니까? 정유업체와 화학업체, 그리고 조금 넓게 본다면 조선업체까지 보셨죠? 그 부분이 유가 부분이 급락이 나와서 시장에 바뀌었는데 왜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지금은 시각을 바꾸실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요, 유가가 다시 반등이 돼서 올라온다 할지라도 일단은 원유의 하락 부분에 대한 수혜 부분, 아직까지 표출이 다 안 돼 있어요. 뭐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실적 개선폭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해운주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실적 개선이 나타날 수 있고요. 넓게 본다면 IT, 수출주들의 경우에도 물류비가 인하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다. 따라서 유가 부분에 대해서 부담 요인만 가지지 마시고 조금 차분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종목 잡아 나가시라고 권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만 딱 더 보여드릴게요. CRB 차트입니다. 이 CRB 차트라는 건 뭔지 아시죠? 21개의 원자재 가격 통합을 해서 영국에서 발표하는 차트예요. 이 부분이 원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왜곡되는 현상이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 놓고 보시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한다?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을 다시 한번 가지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전체 시장에 대한 설명,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습니다만 마음만 답답합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요만큼에서 또 마무리 저어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주식시장은 왜 이렇게 해서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 이만큼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도 굉장히 궁금하시겠지만은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여러분들 결코 떨쳐버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종목은 왜? 앞으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특징적인 종목군들을 잡아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그 종목에 대한 추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낚시하시는 방법, 그 방법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술적 분석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한 발짝 물러서서 보시면서 넓게 보시면서 그 종목을 언제 어느 시점에 편입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결과론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향후에 있어서는요. 오늘 종목 보시고 나서 이후에 이러한 종목이 있다면 꼭 편입을 하셔서 향후 5년, 10년 동안 충분하게 수익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종목 알려드리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굉장히 좀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시장에서 지난주에 하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됐어요. 그런데 겉에만 이렇게 핥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현대글로비스 내용을 깊게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향후 5년 이상을 편안하게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방법을 분명하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표를 놓고 보면서 현대글로비스의 문제점 부분도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지분이 정의선 부회장 쪽에 31.88% 굉장히 많이 몰려있죠.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갖고 계시고 일정 부분은 예전에 정리를 해서 사회 환원을 하셨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뭐죠? 맞습니다. 경영권 승계 작업이에요.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현대글로비스의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1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칠판에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짧게 끊어보도록 할게요. 1. 본택이라는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본택이라는 업체를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본택이라는 업체가 어디랑 합병이 됐었죠? 마지막에 현대오토넷이랑 합병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을 종목을 쭉 알려드리고 나서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 본택과 누가 또 관련이 있죠? 정의선 부회장이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본택과 또 누가 관련이 있죠? 현대모비스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관련이 있죠? 본택의 지분을 누가 갖고 있었습니까? 현대글로비스가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놀랄 거예요. 야, 이거 글로비스하고 본택하고 뭐 다른 건 줄 알았는데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네? 맞습니다.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이 본택이라는 곳에 또 지분을 정의선 씨가 상당히 많이 갖고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20%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현대글로비스의 지분도 정의선 씨가 조금 전에 보셨죠? 상당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 그룹에 있어서는 지주회사 격이 어디입니까? 현대모비스입니다. 지주회사 격이. 그래서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의선 부회장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조금 더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본택 지분도 많이 갖고 있고 글로비스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당시에 글로비스는
직접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었어요. 언제? 2005년도 당시에. 그리고 본택의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현대모비스와 2002년도 당시에 합병을 하려고 추진을 합니다. 그랬다가 시민단체의 반대에 의해서 무산이 됐어요. 왜? 이쪽으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지분이 많은 누구요? 대주주가 굉장한 큰 수익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다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결국 무산.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서 2005년도에 오토넷과 이렇게 합병을 추진을 했어요. 결론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 더 말씀드려봐야 솔직히 어렵기만 하고 내용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제 화면 또 놓고 보시게 되면요. 이게 뭐 A 종목이라고 제가 좀 숨겨놨던 그런 종목인데 현대 오토넷입니다. 오토넷의 지분 비율이 있고요. 합병 후에는 이러한 지분 비율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제2사 부분이 되겠는데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쪽으로 정의선 부회장 지분을 좀 넘겼어요. 그래서 시세 차익을 단기간에 2배 이상을 줬다는 좀 문제점이 또 도덕적으로 불거졌던. 결론은 뭐냐면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현대 오토넷의 수급에 있어서 개인들이 결국은 4,500만 주를 떠안게 돼요. 단기간에. 그렇게 되면서 주가로 볼까요? 이러한 폭락이 나타납니다. 근데 앞선 부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지금 상장 폐지된 합병돼서 없어진 종목 갖고 나와서 야 폭락 나왔다 뭐 이거 어떻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앞전 부분을 보셔야 되겠죠. 폭등을 했어요. 얼마? 371%. 이게 소형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주입니까? 아니죠. 현대차 그룹주에 속해 있던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다, 급등이 나왔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이 주가가 인위적으로 흘러간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부분은 이왕 터져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십시오.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받아들이시고요. 그 다음 수순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향후에 어떤 종목을 어떻게 포착을 할까?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기 전에는 또 하나 또 놓고 보셔야 될 게 있죠. 아무래도 현대글로비스 언급을 드렸으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 갖고 계신 분들 얼마나 가슴이 타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은요. 현대글로비스의 지금 매출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인 부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은 현대차 그룹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지금 당장 쳐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분 매각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매출 부분의 실적 부분은 뭐 이런 식으로 또 개선이 된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뭐 지금 현재 상태가 저평가라고 표현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글로벌 시장 대해서 저평가다라고 할지라도 바닥에서 또 올라온 또 그런 흐름이 있고 리스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정도로 실적을 또 가지고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매매를 단행하시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놓고 보여드립니다. 이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약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까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전략이었잖아요.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월봉으로 놓여져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날짜가 있어요. 그리고 일봉을 나중에 살펴보시면요. 하락 부분에 있어서 반전되는 상승 잉태형이 좀 표출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위안을 잡으시고요. 우리는 뭘 놓고 봐야 된다? 우리는 이걸 놓고 보셔야죠. 저점에서부터 2007년 1월에서부터 바닥 주가 21,300원이었습니다. 21,300원을 어찌됐건 간에 실적을 몰아줬든 안 몰아줬든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얼마까지? 이 고점으로 따진다면은 얼마요? 지금 현재 조정을 받아갖고 있어도 10배 수준입니다. 여기 고점으로 따지면요. 대략 한 13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 7, 8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정도 수익을 계좌에서 지금 창출하고 계신다면은 굳이 늦은 시간에 시청 안 하셔도 되겠죠. 힘드신 부분이 많다면은요. 이런 부분도 팁을 잡을 수 있습니다. 야, 7년 전 거를 어떻게 내가 잡을 수 있니? 아닙니다. 국내 시장에 있어서 언제부터입니까? IMF 이후에부터 있어서는 지주회사격으로 계속 변천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중견그룹주 중에서는 이처럼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해야 되는 종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도 보시고 또 경영권 승계를 하기 위해서 실적을 개선하는 종목도 보시고 또 현재 놓여져 있는 지주회사까지도 포괄적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올 상반기에요.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좋은 종목 저점에서 잘 편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강조드리는 부분요.
폭등 가능 종목 선침의 전략 별거 없습니다. 분명히 보셨잖아요.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었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얻은 교육 주목하시고요. 경영권 승계 관련된 그룹주 관심 필히 가지십시오. 그리고 지주회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역시 좀 짧은 느낌이 있는데 신의 한 수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의 한 수, 예, 굉장히 좀, 어찌 보면은, 저도 이 단어를 보면서 뭉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방송 나오기 전에 많은 준비를 했어요. 한 달 정도 준비를 하면서, 과연 여러분들께 어떤 내용을 전해드려야 그나마 좀 와닿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어찌 보면 오늘부터 제가 한 4주 정도까지는 일단 시장 주도주 포착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 부분을 가장 앞부분에 내세운 이유는 제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대회에 나가서 수익률 대회에서 6차례 이상 1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2007년도에 어떻습니까? 300만 원짜리 계좌 가지고 3개월 만에 27억 만들었습니다. 그게 시가총액 극대형주, 거기에 이제 파생상품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충분하게 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뭘로요? 시장 주도주로. 그럼 시장 주도주라는 게 무엇입니까? 칠판에 한번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칠판 제가 썼으니까 뭐 제가 지워야 되겠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장 주도주 뭘까 한번 생각하시면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건요, 별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는 뭐 테마주들까지도 시장 주도주가 아니냐, 뭐 테마주가 시장 이끌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테마주라는 거는 말 그대로 테마주입니다. 테마만 형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세를 분출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 시장을 견인해야죠. 나만 배부르다고 되겠습니까?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다른 쪽도 수익 줄 수 있는, 다시 얘기한다면 첫 번째 시장 주도주는 뭐다?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짧게 쓸게요. 시장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업종 대표주다. 이렇게 적겠습니다. 아시겠죠? 야, 이거 뭐 신의 한 수 배운다 그랬는데 무슨 대형주만 가지고 매매를 할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계시는데 맞습니다. 자, 보시죠. 1조 이상짜리 종목군에서만 시장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업종군이 되겠어요? 1조 이상의 업종군에 대해서. 1조 이상의 종목인데 그 종목이 이제 속해 있는 업종이 되겠죠? 그게 이제 시장 주도 업종이 될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벌써 낙담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이거 뭐 앞부분에 시원시원하게 얘기해서 조금 보려고 했더니 무슨 대형주에 그것도 모자라서 1조 이상 종목 충분히 있습니다. 몇 종목 있어요? 173개 종목 있고요. 조금 전에 보신 현대글로비스가 2만 1,000원대 했을 때가 시가총액이 7천억이었어요. 그게 얼마까지 올랐었습니까? 10조 이상까지 올랐었습니다. 10조 이상까지. 그래서 대형주라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한 가지만 더 팁 말씀드리면요. 기아차, 현대차 어땠습니까? 2009년도 바닥 찍고 나서 2년 동안에 10배에 달하는 상승률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했죠. 그것이 다 대형주에서 나왔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것이 또 시장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시장 주도주는요, 시장 상승률. 그죠? 시장 상승률입니다. 왜? 시장이 하락할 때 무슨 주도주입니까? 시장 하락할 때는 쉬셔야지. 시장이 상승할 때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 최소 1.5배에서 2.5배 수준의 상승률이 나온다. 그렇다면은 뭐 1.5%, 2.5%가 아니잖아요. 시장이 만약에 20% 움직였다면 대략적으로 30에서 50%가 어떻게? 아주 안정성 있게, 아주 마음 편하게, 아주 여유롭게 움직임을 가지고 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주도주를 잡아내셔야 되는데 어렵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4주 동안의 강의만 좀 잘 들으신다면은 이 종목군들 잡아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표를 놓고 보면서 실제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도 조금 감각이 살아나시겠죠? 표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흐름까지의 그 시장 주도주들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떻게 돼 있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코스피 지수 512포인트 찍고 고점 939포인트까지 올라왔을 때 83%의 상승률이 나왔을 때 2003, 4년 주도주가 뭐죠? 환율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환율 1,100원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방어 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삼성전자, 현대차 상승률 얼마예요?
지금에는 솔직히 좀 못 미치죠. 근데 이때는 뭐 시장의 변동성이 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무려 145%, 168%인데요. 삼성전자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업체입니다. 1위 종목을 가지고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함께 이 주도주를 바탕으로 올해 큰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무조건 삼성전자 한 주는 편입을 하셔야 됩니다. 왜?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데 무슨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겁니까? 테마주로 가시면 된다고요? 혹은 옆에 도망가서 잘 자란 종목으로 내시면 된다고요? 그렇다 하실지라도 시장에 대한 신뢰, 믿음, 삼성전자 한 주만 갖고 계셔도 따뜻할 겁니다. 마음이 편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삼성전자가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할지라도 내일 기준에 삼성전자 상한가 나오더라도 한 주는 꼭 편입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설명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놓고 보시게 되면요. 국민은행과 삼성화재입니다. 저때 2005년도에 어떻게 됐었죠? 금융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뗐었어요. 시장 정책 자체가 금융 쪽에서, 금리 쪽에서 우호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처음에는 화재 종목들, 그죠? 보험업체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주들, 세 번째는 뭐가 왔어요? 증권주가 왔어요. 근데 증권주는 시가총액이 1조 넘는 종목이 몇 종목 없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는 좀 배제를 하시는데 어찌됐건 간에 시장 대비해서 2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2007년도에 어떻게 됐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사실은 중국 관련주 아닙니다. 저는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 이외에 많은 분들은 중국 수혜주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뭐 중국 수혜주가 됐건 뭐가 됐건 이때 대선이 좀 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 무거운 포스코가 얼마 움직입니까? 168%, 현대중공업이 358%. 야, 지금 수익률만 놓고 보시더라도 어떻습니까? 가슴이 상당히 많이 떨리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도 계좌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 주도주를 못 잡고 또 나만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내동매매를 하시다 보니까 이러한 종목군들을 못 잡고 놓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최근 거 보여주지 왜 자꾸 옛날 거? 최근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근 거는 HTS에서 검색하시면 돼요. 얼마 전까지 뭐가 있었습니까? 정유주, 화학업체 있었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또 언급도 드렸었죠. 최근에 건 없겠습니까? 최근 종목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포착해서 잡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낚시하는 방법, 교육부터 받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또 더 놓고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놓고 보시면은요, 이렇게 비율이 돼 있어요. 이것은 누구 기준이냐? 매집 비율, 견인 주가 상승률, 누구 기준이냐? 하면은 뭐 윤정두 기준입니다. 죄송하지만은 이거 뭐 어디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제 기준이에요. 한 30년 정도 됐어요. 제가 주식한 지가. 30년 동안 흐름을 놓고 봤을 때 1조 이상 173개 종목쯤 있는데요. 시가총액 1조 이상 종목군에 있어서 2.5에서 5% 정도의 매집 비율이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 약 20에서 30%의 주가가 움직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편입을 하는데 당연히 움직일 거 아닙니까? 매수를 하는데 1조 이상의 대형주는 어떻게 돼요? 대주주 지분이 있고요. 외국인 지분이 있고요. 기관 지분이 있고요. 그것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얼마 없어요. 유통 물량이 1-20% 될까요? 그 정도에서 2.5에서 5%를 매집한다? 당연히 주가 움직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5%까지 매집을 했는데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단기 테마주. 대형주도 테마가 형성되죠. 그래서 테마주로서 움직임을 가지고 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매집 국면이 있는지 같이 또 화면을 통해서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놓고 보시게 되면요. 2차 매집 국면 어떻게 됩니까? 5에서 10%입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물량이에요. 단순하게 말씀드린다면요. 하이닉스 주식수가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7억 2천만 주 정도 돼요. 7억 2천만 주의 10%는 어떻게 됩니까? 7,200만 주예요. 7,200만 주. 그 주식을 매수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30에서 50%의 상승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매집 국면 10에서 15% 매집이 됐다. 이거는 시장 주도주입니다. 시장 주도지 아니고서는 저 정도의 지분을 편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외국인이나 기관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전체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신 쪽, 그 밖에 기타 법인 쪽 전부 합산해서 기관 외국인을 환산을 해본다고 했을 때 한 군데서 매집하는 게 아니고 같이 움직여줍니다. 어떤 주를 바탕으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유가가 하락해서
유가, 원유 부분에 대해서 원가 절감이 돼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뭐 한전도 사실상 그런 호재거리에 놓여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조금 더 공부를 한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투자가들도 편입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간에요. 10에서 15% 편입을 하게 되면 50% 이상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요. 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다 알겠는데 매집해서 저렇게 오르면 언제 사라는 얘기냐. 그 전에 살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한 거 아니냐. 그 방법 내놔라.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다시 칠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제가 또 지워야 되겠죠. 지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하시고 계실 거예요? 야, 윤정두가 저런 종목군들을 편입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적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뭐 적으셔도 좋습니다만 그냥 이해만 하세요.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를 이해만 하시는 게 더 빠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엔 좀 중요한 거 빨간색 쓸게요. 첫 번째, 뭐 단순해요. 어찌 보면 단순합니다. 시장이 상승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도 제 기준입니다. 10% 수준의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분할 매수를 한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HTS 잘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뺏겼어요. 왜?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혹은 쌍끌이든 혹은 한쪽에서 사서 개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뺏겼다는 겁니다. 물량을 뺏겼을 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급하게 안 가요. 처음에 절대 급하게 안 갑니다. 그 바보입니까? 급하게 막 위로 사게? 요렇게 가겠죠. 요렇게 가다 어느 시점 이렇게 갈 텐데 요렇게 갔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평균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평균 단가가 있는데 시장이 상승장이야. 상승장이면 이게 밀려 내려옵니까? 평균 단가 대비해서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강세장으로 형성이 돼서 추세 부분에 있어서 강한 모습을 표출을 한다면 당연히 최대 10%까지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조정이라든가 종목의 흔들기, 눌림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종목 조정이 나올 수 있죠. 어디까지? 매수 평균 단가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큰 조정이 나오면 그 밑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어찌됐건 간에 10% 프리미엄을 주고 샀다 할지라도 분할 매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평균 매수 단가 수준까지의 공간을 열어두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다? 상승일 때는 10%의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장이. 어떻게 돼 있긴요. 못 가서 쩔쩔매고 있잖아요. 옆으로 횡보하고 박스권 주고 밑으로 빠지진 않지만 뭔가 불안하고 그것은 수익이 안 나서 불안하신 거일 거고요. 자, 두 번째는 횡보장이 되겠죠. 횡보장은 또 어떻게 줄까요? 횡보장도 지금 좀 이따 종목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주도주는 급등 양상이 나오고 있는 대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횡보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느냐, 프리미엄을 10%씩 줄 수 있느냐, 매집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 얼마만큼 매집을 했는지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집 여부를 떠나서 2.5%에서 5% 이상 1차 매집 국면을 넘긴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눌림목을 줄 때 사자. 눌림목. 프리미엄은 일정 부분은 조금은 생각을 하는데 눌림목이라는 게 뭡니까? 지지선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눌림목이라는 것은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 내려온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물량은 뺏어갔어요. 일정 부분 물량은 뺏어갔어요. 근데 시장이 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흐름을 줘요. 그러면 어디서 움직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 눌려줄 때마다. 그래서 바닥까지는 매집이 계속 단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뭐 바닥이 높아지겠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 튀고 올라갈 거니까요. 그래서 이 완전한 바닥은 사실상 저도 포착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횡보 국면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어느 시점 고점에 눌렸을 때에 차익 실현 구간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왜? 이 정도로 개인 물량 뺏어간 종목 팔아서 어떤 종목 사시려고요? 누가 산 종목 사시려고요? 세력? 개인 세력이 산 종목 사시려고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눌려질 때는 차익 실현이 아니고 분할 매수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눌림목마다 횡보장에서는 편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단순하죠? 간단할 거예요. 간단하니까 너무 지루하실 수 있는데 그럼 세 번째까지만 말씀드리고 실전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만 잘 포착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동안 수익을 낼 수 있다? 제가 아까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시장 주도주는 3개월짜리 이건 테마입니다. 시장 주도주라는 것은 최소 9개월에서 최장 2년까지도 갑니다. 왜?
시장에서 주도 업종으로 부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업황이 부각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달, 세 달이 아니에요. 최소 9개월에서 2년 정도까지의 시장에서의 업황이 호황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부각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세 번째 부분은 하락장의 기준. 업황은 호황이다 할지라도 전체 장세가 갑자기 급락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눌림목이 아니라 흔들기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매집을 단행했는데 시장이 움직이다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던가 혹은 이렇게 가다가 뭐 이렇게 꺾인다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는 어떻게 본다? 지금 시장이 불안하시다면 종목 편입 멈추십시오. 그러다가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보는 방향으로 시장이 빠진다. 그러면 종목도 분명히 밀립니다. 어떻게? 매집한 물량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찔끔 나오던가 혹은 나오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밀립니다. 어디까지? 평균 단가 수준까지 밀립니다. 평균 단가 수준 이하로 주가가 밀렸다?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셔야죠. 왜? 윤정두보다도 똑똑하고 윤정두보다도 공부를 많이 한 외국계 투자가들, 국내 투자가분들, 우리나라 증권회사 뭐 객장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공부 안 하신 분들 안 계세요. 특히 운영사에 계신 분들은 공부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 분들이 좋다라고 편입한 종목의 평균 단가가 일시적인 조정에 의해서 무너져 내려왔다? 근데 보니까 매도한 물량도 없이 빠졌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그런 종목은 관심권에 놓아두시고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표를 놓고 보면서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표 놓고 보여드릴 텐데요. 10조 이상짜리 종목, 5조 이상짜리 종목, 2조 이상짜리 뭐 쭉 했습니다. 결론은 뭐 몇 개요? 174개의 종목이 있다. 이 중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들어갈 종목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실전 차트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전 부분을 몇 개나 보여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러 또 옛날 거 갖고 왔어요. 2006년부터 2007년 거까지 갖고 왔습니다. 최근 것도 뒷부분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 구간에 있어서 2006년 7월 31일부터 2007년 5월 16일까지 어찌 보면 1년이기 때문에 길다 하실 수 있는데 그럼 끝자락에 들어가시면 돼요. 매집 끝자락에. 그래서 개인 투자자 지분을 얼마? 730만 주. 동국제강이 당시에 상장 주식수가 6천만 주 정도 됐어요. 5,500만 주, 6천만 주 이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730만 주, 약 12%를 약탈을 해갔습니다. 그럼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올까요? 당연히 폭등 나오겠죠. 예? 어떻게 됐어요? 매집 평균 단가 23,000원에서 25,000원. 지금은 HTS에서 매주 평균 단가 추정치까지 나와요. 저처럼 막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매집 단가가 형성됐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지수 흐름이고요. 종목은 쭉 올라서서 얼마까지? 7월 고점 기준은 15,000원 상승해서 60%의 상승, 10월 고점 기준은 180%의 상승이 나옵니다. 뭐 이 정도 수익률이 뭐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 적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조금 소형주들을 움직이는 폭 놓고 보신다면요. 하지만 시가총액 말씀드렸죠. 6천만 주라고 기준 잡으면 6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3조 6천억입니다. 그런 종목이 이렇게 움직였다? 굉장한 겁니다. 마음 편안하시잖아요. 그리고 핸들 모양 놓고 봤을 때 물론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하거나 정리를 하셔야 될 구간은 형성돼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죠? 어디서 편입하냐고요. 올라간 건 알았는데 어디서 편입하냐고 지금 따지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이거 원을 왜 동그라미 쳐드렸겠어요? 이거 아무 데나 이렇게 원 동그라미 쳐놓으면 저희 연구원들 저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하루에 3시간도 못 자고 동그라미 쳐놨는데 또 깨지면 안 되겠죠, 저한테. 쳐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시장에서 이 부분은 종가선 차트인데요. 상승 구간이고요. 상승 구간이에요. 근데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 주봉인데 횡보 구간으로 놓여져 있죠. 이 일봉으로 다시 보여드릴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약간 하락했는데 장대 음봉이 발생돼요. 위에서 볼 때는 뭐 큰 음봉이 아닌 것 같지만 이 가격대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큰 음봉이 주봉상에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다시 차트 한번 더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국면의 흐름, 죄송합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 당시의 흐름 다시 한번 확인해드리고 매주 국면의 흐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동그라미, 두 번째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얼마 빠졌어요? 6.2%의 조정이 나왔어요. 좀 많이 나왔죠? 이때 기억나십니까? 무슨 조정인지? 세제 부분에 대해서 악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 급락했다가
지금 뭐 고인이 되셨지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담화를 발표하셨죠. 세제 부분에 그런 문제 없다라고 해서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 부분입니다. 이때는 약 1.3% 상승 구간이었는데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이유는 저 당시에 동국제강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겁니다. 지금 뭐 보시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50만 주, 약 6% 정도의 매집이 단행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차 매집 구간이잖아요. 1차 매집 구간이어서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올라섰습니다. 급격히. 그러다가 연초 부분에 있어서 시장 몇 프로 빠졌다고요? 6% 빠질 때 이러한 매집 종목이 17.6% 하락했다는 거예요. 지분은 어느 정도 변동됐는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지금 시장은 1% 올라가는데 9.3% 하락을 했어요. 왜? 두 구간에 대한 악재가 있습니다. 어떤 악재요? 이때만 하더라도 중국 수에 이런 언급이 별로 없었어요. 왜? 중국 시장이 2005년 바닥 찍고 폭등 나오기 직전입니다. 7월이면.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국내 증시 악재도 있었고요. 뭐 중국발 악재 요인, 중국강 철강주들의 저가 덤핑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든가 이런 악재 요인 때문에 한 번 더 눌러버렸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관련해서 뭐 중국의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결론적으로 눌러진 흐름이 되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맨 첫 화면에 보여드렸던 화면인데 그때는 잘 못 보셨죠. 빨리 넘겨드려서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요 구간입니다. 시장이 6% 조정받고 동국제강이 17%든가요? 그 정도 조정받을 때 외국인들 기관들이 개인에게 넘긴 물량 얼마요? 6% 매집한 이후에 1.2에서 1.5% 떠넘기고 그냥 평균 단가 이하로 끌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시무시하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요. 추가적으로 더 사요. 더 사서 12% 매집을 해놓고도 어떻게 합니까? 살짝 던지면서 주가 시장 1.3% 하는데 9% 밀어버렸어요. 적은 조정인 것 같죠? 아닙니다. 그 당시엔 변동성이 이렇게 클 때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시장이 가는데 중국발 악재? 전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러한 종목군들을 어디에서 편입하셔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시장이 상승장이잖아요. 상승장인데 상승장이어서 그렇다면 동국제강을 그 당시에 편입을 했다. 손절할 구간이었나요? 아니라는 거죠. 혹은 시장이 상승장이었는데 동국제강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보니까 매집이 돼 있어요. 근데 시장 조금 조정을 빌미로 해서 흔들어서 주가 이빠이 빼서 개인 물량을 더 털어내고 있다면 그 구간이 편입 구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다시피 자, 이 종목 보셨죠? 제가 그때 당시에 추천을 드려서 이만큼 갔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매집된 거 보여드렸죠? 야, 매집됐으니까 이만큼 갔습니까? 갔습니다. 그 내용입니까? 아니잖아요. 뭡니까 결론은? 흔들었을 때 물량 뺐을 때 주가 뺐을 때 잡을 수 있었다. 그때 잡았으면 수익이 났다라는 부분 강조드리는 거죠. 다시 한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일봉 차트 놓고 보면서 다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조정받았죠 분명히. 시장 올라가는데 또 음봉 발생됐죠. 일봉상으로는 9% 빠졌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60% 상승,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180%의 상승. 잡으실 수 있으셨어요? 못 잡으셨어요? 잡으실 수 있으셨죠? 어떤 걸로? 시장 주도주, 철강업종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포스코를 필두로 잡으실 수 있었고요. 주가 부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추경 매수가 아닌, 또 기술적 분석이 아닌 펀더멘털 부분과 수급 동향만을 놓고 편입을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야, 윤정도 다 좋은데 왜 옛날 차트만 갖고 와서 지금 열변을 토하느냐.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안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차트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급하게 제가 막 만들어 오다 보니까 그림이 좀 안 이뻐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 SK로 인수가 되면서 SK 그룹도 또 좀 좋아졌죠. 그래서 SK 텔레콤 주가도 많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기관 다 필요 없어요. 합산을 해서 결국 개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 HTS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평선을 그려드렸습니까? 혹은 뭐 보조지표를 넣어드렸어요. 이거 어렵습니까? 안 어려워요. 한번 보세요. 1억 4천만 주를 물량을 약탈을 당했습니다. 몇 퍼센트라고요? 하이닉스 주식수가요. 7억 2천만 주예요. 7억 2천만 주. 대략 우리나라 상장 주식수 중에서 8억대가 하나 있고요. 하이닉스가 두 번째입니다. 8억대가 삼성 계열사인가요? 그리고 예전에는 STX 페노션이 20억 주 있었어요. 20억 주. 예? 어찌됐건 간에 이 정도의 물량이 뺏기게 되면서 물량을 뺏어가게 되면서 주가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는 와 200% 상승입니다. 아이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라니요. 여러분들 지금 200% 수익 나신 분 계시면은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하신 시간에 제가 진행하는 방송 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구간에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떻게 됩니까? 조정 나오는 구간마다 우리가 잘 포착한다면은 정말 저가 매수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 주가까지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다. 기술적 분석이 아닌 수급 분석만을 놓고 보시더라도. 왜? 기술적 분석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저 정도 빠져 있다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저 정도 빠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국내 증시 조정 나왔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당연히 조정이 있어서 동반 조정. 그렇다면 어떻게? 편입 구간 선정. 종목 2개만 딱 더 놓고 보여드리고요. 마지막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종목 하다 보니까 또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삼성화재. 야, 너는 왜 맨날 이렇게 무거운 것만 갖고 오니? 무거운 거 갖고 와도 수익이 나면 됐잖아요. 75%. 여기는 조금 아쉬운 게 130만 주 약 2.5%뿐이 안 뺏겼다라는 건데 원체 삼성화재의 지분이 대주주 지분, 또 외국계 지분, 기관 지분이 많습니다. 유통 물량이 작아요. 그러한 부분의 팁도 다음번에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이라는 종목이에요. 대상이라는 종목. 사실은 대상이 출발할 때 시가총액이 월등히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다만 그래도 섹시한 종목이 하나쯤 있어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1조 이상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가총액 1조 미만도 대응이 되겠죠. 어찌됐건 대상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 어떻게 돼 있어요? 19% 약탈입니다, 이거. 예? 급격하게 물량 뺏어갔죠? 그 이후에 주가 등락은 굉장히 커져 있습니다. 물론 단기간에 지금 조정폭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야, 내 종목 지금 빠지고 있는데 왜 갖고 왔니? 왜 빠지겠습니까? 이런 때 못 잡으시고 이럴 때에 낙폭과대라고 들어가세요. 이럴 때가 기준이 뭐라고요? 주가가 빠져서가 아니라 지분을 돌려놓고 있을 때, 개인이 떠안고 있을 때 기준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칠판을 통해서 짧게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또 한 번 또 지우는데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시죠. 자, 1번. 지금까지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강조한 게 있을 겁니다. 퍼센테이지 기준을 강조했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식은요. 내가 편입한 종목에 대해서는 그 주식수를 알아야 돼요. 그 종목의 주식수. 예? 하이닉스가 7억 2천만 주인데 하루에 외국인이 100만 주 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몇 퍼센트예요? 0.15%뿐이 안 돼요. 0.15. 아시겠죠? 글로비스라는 종목 아까 말씀드렸는데 3,500만 주짜리예요. 35만 주 사면 어떻게 됩니까? 1% 편입입니다. 차이가 크죠? 무슨 얘기냐면은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하셔야지 괜히 뭐 20억 주 주식수가 있었던 어떤 종목처럼 하루에 500만 주 개인이 뺏겼다? 외국인이 샀다? 그럼 막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물리는 건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모든 주식은 퍼센테이지로 놓고 보시고 거기에 주식수 곱하기 가격이니까 그럼 뭐가 나옵니까?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이것도 계산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가총액 부분 자체도 나와 있습니다. HTS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팁을 말씀드리면 뭐 한 가지 정도로만 압축을 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놓고 보셔야 된다? 내 주식에 대한 주식수와 시가총액 부분은 꼭 아셔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없어요. 지금 당장 끝내야 된단 말이에요. 할 얘기는 많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제가 달려가서 무방하겠습니다.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오늘 밤 11시부터 해서 저희 815TV에서 제가 직접 새벽까지라도 무방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다 참여하셔서 오늘 다 못 배운 그런 교육들 꼭 숙지해서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의 윤정도였습니다.